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연출팀으로 들어간 게 연애의 목적을 만드신 한재림 감독님의 우아한 세계.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재림 감독님 앞에서 한 번도 연애의 목적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오해하실까 봐. 야 규혁아, 그러면 그 후에 나의 작품들은 별로였니? 저는 사실 극장을 나와서 영화 해석을 궁금해하고 영화 해석을 찾아보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오늘 인더스토리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한국영화 명작 월드컵 32강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저와 매우 가까운 현직 영화감독 좀 모셨습니다. 노기업 감독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랑 드라마 만드는 노기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동생이고요. 저희 좀 닮았나요? 감독님 최근작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 그리고 채널 A 체크인 한양에 또 공동 연출하셨죠. 네. 감독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닮았다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닮았다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감독님, 저희가 명장 월드컵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섭외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섭외비가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노장님, 누나, 노장님과 저희 뭐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자주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나랑 오랜만에 옛날처럼 수다 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토리. 다들 주위에서 이제 저도 워낙 영화 산업에 오래 있었었고 또 실제로 실은 연출자다 보니까 어떻게 남매가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지?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부모님 영향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영화를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저는 아직도 미션에 대한 영화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86년도 작품인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유치원 때 3시간 반짜리 마지막 왕제도 봤어요. 마지막 강제. 마지막 왕제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긴 영화들이 있었어요. 약간 배너처럼, 그쵸? 네. 이번에 다른 작품 때문에 중국 자금성 세트장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금성에서 여기가 그 어린 푸이가 기억나세요? 맞아, 어린 맞아. 푸이가 마지막 막 강제에서. 이렇게 뛰어갔던 장소라고 하는 그 거예요. 장면, 네. 그때 그 감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영화 저희 명작 월드컵 할 건데 극장 너무 자주 가시잖아요. 집 앞에 극장을 혼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뭐 노장님은 남들 신경 잘 안 쓰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경을 쓰는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보러 가자라고 한 영화를 봤는데 뭔가 아무 말 없이 지루해하는 느낌이 든다. 하품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뭔가 신경이 계속 써요. 계속 신경 써요. 비싼 돈 주고 와서 이렇게 제가 막 신경 쓰면서까지 영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혼자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이유로 혼자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친구나 누군가랑 같이 가면 영화 관람 전과 후에 좀 소셜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뭐 같이 밥을 먹고 영화 보고 영화 끝나고 또 커피 마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막 너무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주로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노장님과 그런 어떤 영화보다는 사회적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냉혹한 발언 아니에요? 개인주의인가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노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일반 대중보다는 그래도 직업상 많이 극장을 찾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이제 CGV 영화 프로그램을 하던 시절보다는 조금 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때는 막 너무 멀티플렉스 전성시대 르네상스여서 막 일주일에 뭐 한 10편 정도 영화 신작이 개봉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0개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다가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그래도 2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루에 한 서너 편씩 보셨겠네요. 맞아, 그러면. 진짜로. 장르는 어떤 영화 조금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출자시니까. 저는 장르는 딱히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르는 따지지 않는데 저는 좀 인물에 집중하는 영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물에 집중하는 영화를.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이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 뭔가 며칠 동안 여운이 남는 이 주인공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히어로물, 마블 영화라든지 히어로물, DC 영화라든지 이렇게 히어로물 영화들은 물론 이제 장르적 쾌감에 또 다른 재미가 그쵸, 있죠. 또 다른 재미가 있지만 솔직히 뭐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영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하죠. 네. 잘 살겠죠. 잘 살겠지. 펜트하우스 같은 잘 살겠죠. 그 집 위에 있잖아요. 꼭대기 아이언맨.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영화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물에 집중하는 그런 영화들에 뭔가 좀 더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좋아하시는 영화? 최근에 봤던 영화는 저는 햄넷이라는 영화. 아, 맞다. 그거 나한테 추천했잖아. 그 제시 버클리란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았죠. 여우조연상 받았는데 제시 버클리라는 영화 배우를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로 너무 그 배우의 어떤 눈빛 그때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는 정말로 너무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나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봐야 되겠다. 짜릿하더라고. 저는 조금 노감이랑 거의 상반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굉장히 감정의 농도가 진한 남성 서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옛날 그 옛날의 대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 약간 스콜세지 영화들 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되게 막 진한 거, 마초 냄새 나는. 뭔가 이제 너무 고고하게 얘기하려니까 말이 꼬인 것 같은데 조폭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조폭 영화. 네, 깽이야기 좋아합니다. 되게 센 영화 좋아하시고 네. 전 극장에서 박근영 감독님 신세계를 2번 본 여성 관객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타란티노 영화도 좋아하시잖아요. 타란티노를 좋아하고 저희 둘 다 좀 공통적인 거는 텍스트를 막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은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박찬욱 감독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 같은 거 너무 그냥 페이버릿인데 그의 필모 중에서 저는 아직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그다음에 박쥐 같은 작품은 내가 이걸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극장을 나와서 집에 가서 네이버나 유튜브를 켜서 영화 해석을 궁금해하고 영화 해석을 찾아보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주 찾아보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찾아보면서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실은 좋은 영화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 테넷을 보고 이해 잘 나서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저 자존심 때문에 안 찾아봤어요. 네이버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인물의 감정선이나 그 인물의 서사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설득이 됐어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쵸. 하지만 찾아보는 거는 인셉션까지였다. 인셉션을 찾아봤어요 제가. 네이버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근데 테넷은 자존심 상하더라고 진짜. 노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신문 아래에 영화 광고 동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꼬맹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스케치북에 그냥 매일 오는 그 신문지를 이제 아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의 한 몇 년 동안의 영화 박물관, 한국에서 개봉한 박물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시네키드의 전형성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결국에 이제 감독까지 됐지만 시골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 놀아주셨잖아요. 안 놀아주셨잖아요. 시네키드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시네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미식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네키드 노규욱 감독과 한국 영화 명작 월드컵 32강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이제 노장 노감이 2000년도 이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각자 40~50편씩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PD님들께 드렸고요. 거기에는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명작이라고 하는 대중의 어떤 추앙을 받는 작품들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영화들, 각자의 어떤 페이보릿 작품들도 좀 일부 섞여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모두가 좋아하시는 저희도 좋아하고 그래서 봉조로 감독님 살인의 추억과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는 이번에는 명예 졸업 시켜드렸습니다. 네. 왜 이게 명작이냐에 대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개인의 취향에 좀 더 가까운 어떤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적 경험 같아요. 개인적 경험 같아서 언제 봤냐,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봤냐,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공복에 봤냐, 뭔가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봤냐. 그리고 또 왜 채이고 나서 본 거, 뭐 실현 당한 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영화에 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요. 실현당하고 극장 갈 정신이 있으시나 봐요. 저는 좀 약간 알아눕는 편이어가지고 좀 그래도 할 건 다 하시네요. 실현당하셔도. 되게 얕은 사랑을 하셨나 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뭘요? 감독님?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 명작 월드컵 시작해보죠. 괴물과 시가 나왔는데 괴물은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올린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작품은 사실 한국 관객들한테는 뭐 서사의 설명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혹자는 뭐 SF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한국적인 괴수 영화. 저한테는 최고의 납치 영화이기도 해요. 그 첫 장면. 아니 첫 장면뿐만 첫 장면은 아니라 아니었나? 키드내핑 무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통 장르는 아닌데 그래도 납치 영화의 어떤 전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좀 진하게 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죠. 엔딩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그 소년이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송강호 배우가 막 이렇게 갓 지은 밥을 막 고슬고슬 이렇게 담고 자고 있는 애한테 밥 먹자라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먹는 그 엔딩 시퀀스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는 감독님의 픽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창동 감독이 너무 좋아하지만 이창동 감독의 작품에서는 밀양이랑 버닝을 좋아하거든요. 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밀양이랑 시 두 편 중에 좀 고민하다가 시를 선택했는데 이창동 감독의 모든 작품이 좋지만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나는 컷을 찍을 때 보여지는 것보다는 화면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에 더 집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화면에서 보여지지만 그 화면 밖의 서사, 움직임과 속삭임과 대사들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그게 나의 영화 화법이다. 그렇고 보니까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을 쭉 돌이켜보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화면 밖의 형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지 않았나.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그 측면에서 저는 밀양보다는 저는 시다. 시를 택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 올리죠? 되게 어렵다. 저는 괴물을 올리고 싶네요. 봉준호 감독님이 저 때만 하더라도 풍족한 요건에서 제작을 한 영화가 아닌데 심지어 지금 SF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서 그 환경을 생각하면 괴물이 조금 더 치열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윤정희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아련하게 좀 바라보고 계셔서 선생님 뵙고 싶네요. 저는 시. 자, 그럼 어떡하지? 처음인데 게스트한테 양보하시죠. 아, 그래. 네. 맞습니다. 봉준호 언니 딴 거 좋아하는 거 잘 아시는데. 네, 너무 아시죠. 네. 시 올리겠습니다. 세계의 주인과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세계의 주인은 가장 최근작인 것 같아요. 오늘 32강에서 가장 최근작, 작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장기 상영하고 있는 작품인데 윤가은 감독님의 독립영화죠. 그리고 범죄와 전쟁은 윤종빈 감독님의 거의 초기작까지는 아닌가요? 범죄와의 전쟁이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까지 합치면은 세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시고요. 세계의 주인은 실은 저의 픽인데 저는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이 절대 스토리를 보지 말고 가라.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면 극장에서 못 일어날 거다. 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봤고 실제로 굉장히 좀 묵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서로의 각자의 상처를 어떻게 좀 보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딸이 이제 폭발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그 세차장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막 울고 싶은데 아이의 엄마고 누군가의 와이프고 누군가의 또 딸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우리가 나이가 크면 펑펑 울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은 제가 과거에 좀 많이 쓰던 방법이 그 셀프 세차장 안에서 막 우는 거였어가지고 그 이후로 셀프 주차장만 가면 세계의 주인이 생각이 나요. 저도 물론 세계의 주인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그 저 주인이란 그 여주인공의 인물이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제 옆에 최민식, 하정우 무리를 다 이길 정도로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단단해 보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이 민감한 주제와 주인이를 비롯해서 주인이 주변에 있는 조연 인물들까지도 이 감독님이 예의를 다 갖추고 있구나.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인물이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저 주인이의 동생 기억나시죠? 동생. 맞아. 그 동생 몇 장면 안 나와요. 근데 그 아이도 서사를 갖고 있죠. 서사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모든 기능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 중심에서 모든 인물들이 다 헤쳐나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운 작품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받고 싶은 좀 약간 질투나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범죄와의 전쟁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올린 작품이 아니야. 갱스터 무비 좋아하시잖아요. 갱스터 무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노장님께서 네네. 뭐 헐리우드나 이제 외국에는 정말 훌륭한 갱스터 무비들이 많죠. 뭐 데이브 시리즈도 있고 스콜세지 맞아요. 영화의 작품들도 있고 뭐 브라이언 드 팔마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누가 저한테 야 니네 나라에서 뭐 괜찮은 갱스터 무비 있어? 우리 있어. 범죄와 전쟁 추천할 것 같아. 정말로 잘 맞는 한국형 갱스터 무비다. 자, 뭐를 올려야 될까요, 감독님? 세계의 주인으로 가시죠. 그렇죠.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가시죠. 주인으로 가시죠. 네네. 끝까지 간다와 기생충이 붙었습니다. 궁금했었어요. 끝까지 간다 하니까 저 재밌게 봤어요. 정말 1초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잘 만든 상업 영화를 노 감독이 굳이 32강까지 올렸나? 이거 좀 변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만든 상업영화 32강 올리면 안 되나요? 잘 만든 상업영화잖아요. 이상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성훈 감독님 작품인데 뭐 제 취향이기도 한데 저는 좀 약간 시시하고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그게 일파만파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드라마틱하게 번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르적으로도 시시하게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해지는 이 김성훈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과 작법에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기생충은 사실 뭐 한국 관객들한테 서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놀라운 쾌거를 만들어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포함해서 아마 4관왕, 5관왕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영화가 정말 제대로 미국의 어떤 주류 영화제에서 1등을 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걸 뛰어넘어서 좀 얄미운 작품이죠. 너무 완벽하죠? 너무 완벽하죠. 모든 너무 게 뭐 완벽하죠. 인물들, 프로덕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미술 촬영할 것 없이 모든 게 잘 어우러지고 되게 완벽한 작품이다. 그래서 얄미운 작품이다. 게다가 또 이제 뭐 칸느 영화제랑 아카데미 수상까지 했잖아요. 이 영화가 미국이나 유럽까지 어떻게 이 스토리의 전개가 통했을까라고 보면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의 서사,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나 이런 이야기가 통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오페라나 이런 작품들을 보더라도 항상 그 귀족들을 약간 풍자하는 그런 어떤 계급의 전복이나 조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우아한 조롱들을 하잖아요. 뭐 피가로 결혼 같은 작품들.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서사, 한국적인 어떤 계급 전복의 서사가 좀 통용되지 않았나? 오늘 저는 이제 오페라 얘기까지 할 줄 모르고 아직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해와서 굉장히 대기업 출신다운 되게 고고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뭐라고 하지? 피가로의 결혼이요? 아무튼 근데 저는 밑바닥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이제 최우식과 송강호 송강호 배우와 배우. 그다음에 그 이정은 배우, 그다음에 네네네. 이정은 배우의 그 남편이신 박명훈 배우 그쪽을 응원하면서 그리고 그 인물들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그 봤어요. 게임 회사 오너 쪽 그렇죠. 시선인가요, 이제 지금? 성균 프로 보니까 또 아, 이성균 배우가 작가에서 양쪽 모두 작품들 이성균 출연하셨군요. 배우님. 네네. 감독님, 이거는 기생충 올리시죠? 너무 얄미운 작품이라 모든 게 완벽해서 아, 모든 게 완벽해서. 아, 같은 연출자로서? 더 얄미운 거는 이 영화가 코로나 직접 마지막 천만 영화 맞아요, 진짜. 직접 또 마지막 천만 영화예요. 한국에서 천만 하고 황금동료상 받고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작품상 받고 그리고 나서 팬데믹 선언에도 극장 잘 안 되고 뭐 이랬던 거죠. 모든 기운을 다 받은 작품이네요. 저희도 좀 좋은 기운 받죠. 기생충. 네, 기생충. 타짜와 연애의 목적이네요. 와, 이거 어렵다. 타짜는 최동훈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이죠? 입봉작인가? 아니죠, 두 번째 작품이요. 범죄 재구성 아, 범죄의 재구성이 있었군요. 예. 하고 이제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이었고 연애의 목적은 이게 한재림 감독님의 입봉작 맞나요? 맞습니다. 한재림 감독님 데뷔 작품이고요. 연애의 목적은 제가 올렸고 타짜는 같이 올렸죠. 타짜는 같이 올린 것 올렸죠. 같은데. 타짜는 최동훈 감독님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그냥 패기? 인물들을 어떤 쓰는 방법에 어떤 패기도 있고 정말 1초의 이것도 지루함도 없이 다 완벽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타짜 역시. 지금 보니까 이 포스터가 주는 비주얼의 힘도 2026년에 보더라도 정말 여전히 힘이 세련돼, 있죠. 여전히 힘이 세련됐네요. 있죠. 저는 어떤 구성들을 잘 안 쓰던 시절인데 아 저거 화투다. 그치? 맞아요, 영화 맞아요. 포스터. 네, 그러네. 미나토 좀 치셨나 봐요. 바로 아시네. 저 몰랐거든요, 지금. 일단 타짜는 저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아직도 밈과 정말 그 그렇죠. 멋진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인물들이 주는 힘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동 감독님 장기이기도 한데 캐릭터라이징을 정말 디자인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고니 역할뿐만이 아니라 평경장, 그다음에 고강렬, 아기, 짝기, 그다음에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까지 주조연할 것 없이 인물들 모두가 품격이 있었다. 악하고 선하고 이걸 떠나서 그다음에 주연이고 조연이고 이걸 떠나서 모든 인물들이 품격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다들 타짜들이잖아요. 막 팀 짜서 기술 쳐서 사기치고 약간 그런 양아치의 품격인가요? 양아치는 품격이 있으면 안 되나요? 양아치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오누이 멸망전 한번 할까요? 저는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장르물에서 기능적으로 조연 인물들이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시나리오를 고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뭐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조연 캐릭터의 이 기능적인 어떤 옵션들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기능적인 어떤 그런 옵션이 없이 그게 중심의 흐름에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인물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캐릭터와 인물들이 품격이 있었다. 그 정말 최동 감독님은 그런 어떤 캐릭터라이징을 굉장히 잘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연애의 목적은 실은 너무 옛날 작품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관상 더킹의 한재림 감독님의 데뷔작입니다.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정말 그 옛날이잖아요. 2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멜로를 까발려진 멜로 같았어요, 진짜. 연인들의 날것의 것들을 그냥 드러낸 영화인데 근데 저는 제가 좀 약간 꼬인 것 같은 게 멜로 영화를 약간 뽀샤시하게 러브 이즈 뷰티풀 막 이런 영화들을 제가 거기에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멜로, 까발려진 멜로에 저는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뭐 흙바닥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밑바닥으로 맨 처음에 이제 영화 현장에 연출팀으로 들어간 게 연애의 목적을 만드신 한재림 감독님의 우아한 세계. 우아한 세계 그 다음 작품이었죠? 네, 근데 우아한 세계 이제 연출팀 막내로 영화를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이제 한재림 감독님하고는 가끔씩 뭐 술자리 밥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스타 감독이시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재림 감독님 앞에서 한 번도 연애의 목적에 대한 나의 첫사랑과 어떤 나의 모든 애정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한재림 감독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오해하실까 봐. 데뷔 작품이잖아요. 데뷔 작품이죠. 근데 그 후에 한재림 감독이 정말 좋은 작품들 많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저한테 야 규혁아 그러면 그 후에 나의 작품들은 별로였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이 작품에 대한 저의 어떤 애정의 정도를 한 감독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 없는데 저는 이 작품을 너무나 사랑하고 많은 사랑 영화들이 있는데 뭐 로맨틱 코미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잘해서 해피하게 끝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별의 아픔을 다룬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별을 하던 얘네 둘이 다시 만나던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만큼 이들이 성장이 있을 영화가 끝난 후에 박해리 씨도 그렇고 강혜정 씨도 그렇고 유림과 홍희가 그만큼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랑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서 인물들이 궁금해지는 그렇죠. 그런 거랑 연결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대사. 나 뭔 줄 알아. 이야기하지 말죠 그거. 정말로 박해일 씨가 해서 그게 소화가 가능하지 않았나. 정말 다른 배우가 했으면 고소당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 사랑스럽고 뭐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귀엽게 연기를 너무 잘하셨던 거고. 근데 홍이랑 유림이가 이 작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으로 나오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이 둘이 그래봤자 20대 중반 얘네들도 애기들이죠. 20대 중반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랑에 예. 서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서툰 인물들이 여타여타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화가 끝난 후에 그만큼 그들은 성장해 있겠구나.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뭐랄까 응원하게 되는 마음? 지금 이제 사랑 영화 이야기 나오니까 평상시보다 노 감독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 영화를 너무 좋아하세요. 사랑이란 감정이 너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움이란 감정, 증오, 그리고 슬픔 이런 감정들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이란 감정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출자들이나 극작가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장르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올리시죠. 저는 연애 목적입니다. 와, 한재룡 감독이 좀 의식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삼거리 극장과 비스티 보이즈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두 작품 다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삼거리 극장을 제가 픽했고요.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를 이제 감독님이 하셨는데 둘 다 리스트 보고 서로 이렇게 갸우뚱했던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했다고 붙여놓으셨네. 약간 그랬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는데 2006년도에 개봉한 한국 독립영화인데 뮤지컬이에요. 정계수 감독님 작품이죠. 맞아요. 정계송 감독님 작품이고 이게 데뷔 작품인가요? 데뷔 작품인데 그 전에 연극과 뮤지컬 연출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영화 포스터만 보더라도 아마 시청자분들 조금 예상하실 것 같은데 완벽한 뮤지컬 영화이고요. 낮에는 극장 직원들이 막 밤에는 홀령이 되어서 춤과 노래의 향연을 펼치고 사라져가는 어떤 극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로키호러 픽처쇼의 약간 영화 버전 같은 한국판 영화 버전 같은 컬트적인 요소가 컬트적인 있는 요소가 뮤지컬 영화다. 있는 저 못 작품이에요. 봤거든요. 영화. 이번에 실은 월드컵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2026년에 보더라도 정말 오감의 체험을 그냥 끝까지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저예산이죠. 한 8억 원 정도로 만든 영화로 미각으로는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체험하셨죠? 미각으로는 양념 쳐서 제가 말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사감이라고 할 수 없잖아. 예. 비스티 보이즈는 진짜
진짜 의외였고 이걸 제가 좀 공격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윤종빈 감독님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에도 실패하고 가장 영향력도 없었고 평당과 대중의 모두 외면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두 남자 지금 단추 3개 풀고 지금 포스터만 보더라도 약간 이거 어떻게 변호하실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삼고리 극장 올리시려고 지금 너무 평소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이제 노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윤종빈 감독이 그 뒤에 이제 훌륭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상업영화로는 데뷔 작품이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긴 했으나 뭐 학교 졸업 작품이었고 그래서 데뷔 작품인데 저는 이제 요때 제가 한참 연출팀 아까 흙바닥 그 시절인데 일단 첫 번째는 윤종빈 감독님의 집요함. 이 작품을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호스바에서 2달간 웨이터로 일을 하셨어요. 진짜로? 네. 아, 그 인터뷰가 있나요? 그럼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 그 호스바 선수들이죠. 선수들과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삶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취재하면서 이제 쓴 시나리오고 그만큼 리얼했었고 여기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멘트 죽이잖아요. 낯간지러. 낯간지러. 정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치역 사거리인가 거기가 포스코 건물이 있는 데가 대치역 사거리죠. 거기 보면은 이들의 드라마는 새벽 8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 일이 끝나잖아요. 아침에 8시에 이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깜장정장 있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의 테헤란로 거기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어떤 대비되는 미장센 이런 게 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제 연출팀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야만 시대 때잖아요. 그쵸. 항상 10시, 11시 막 요때 끝났어요. 근데 제가 연출팀이. 집이 일산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머리 자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논현동 하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미용실에. 근데 좀 뿌예요,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 형들이죠. 형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근데 출근 준비하시는 거죠? 출근 준비하는 거죠. 뒤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깎고 있는데 형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냥 정말 처음 본 그런 생경한 풍경 속에서 그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이발을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비스티 보이즈들이 진 거잖아요, 그들이. 그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하정우 배우와 그다음에 뭐 윤계상 배우와 이런 배우들이 하는 어떤 말투, 생활 제스처 이런 게 정말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서 유민 감독이 정말로 철저하고 집요하게 철저하게 고증이 되었다. 고증하고 조사를 하고 찍으셨구나. 미용실에서 오해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씨름 선수로 오히려 받았을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감독님 어떡하지? 약간 설득당했는데 비스티 삼거리 보이즈. 극장은 제가 안 봐서. 그러니까 저는 비스티 보이즈를 올리신 이유가 거장 윤종빈 감독님이 성장하기 위한 첫 출발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고르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만 의의를 두고 저는 이제 삼거리 극장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노장님 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삼거리 극장 올리겠습니다. 멋진 하루와 피에타가 붙었네요. 멋진 하루는 감독님이 올리셨죠? 네. 정말 사랑하는 영화죠, 저 영화도. 멋진 하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제 마음속에는 약간 보석 같은 작품이고 이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맥락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시한 하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시겠지만 돈을 꺼요. 그 돈이 제 기억에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00만 원인가?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들이 그렇죠. 1년 뒤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나는 내용이에요. 전도연 씨가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마장까지 거기서 이제 하루 내내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면서 조금씩 하정우 씨가 수금을 하죠. 맞아요. 수금을 하죠. 그래서 늦은 겨울밤은 해는 짧아지는데 돈은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어떤 뭐랄까 이상한 하루를 되게 이제 반어적으로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멋진 하루.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프랑스 영화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 이 작품을. 뭔 영화요? 프랑스 영화. 프랑스 영화요? 프랑스 영화란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뭔가 이렇게 그럼 한국 영화 같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누벨바그 이런 거창한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두 남녀의 어떤 그 하루의 어떤 여정을 쫙 이렇게 담아내고 경마장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어떤 공간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이것도 선입견이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연인들의 관계로 보이지 않잖아요. 정우 씨가 나이가 이제 훨씬 더 어리시니까 뭐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냥 망언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영화는 연하남을 좋아한다. 연하남을 좋아한다. 아니 뭐 노장님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노벨바그 그때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그쵸. 약간 핸들드 카메라 기법을 좀 쫙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롱테이크 네. 느낌을 좀 많이 살린 이제 영화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요. 프랑스 영화는. 피에타는 김기덕 감독님의 비교적 후기 작품이고요. 보통의 일반 대중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 불편한 장면이 물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투구에 그런 불편한 장면들이 있지만 의외로 흥행했어요.
김기덕 감독님 필모 중에서 나쁜 그렇죠. 남자 다음으로 흥행한 작품이고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 받았죠. 이게 네. 개봉 전에 황금사자상을 받았어요. 받고 그게 이제 마케팅까지 마케팅으로 이어졌죠. 이어졌죠. 예. 굉장히 뜨겁고 에너지가 있는 작품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 이제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긴 하시나 봐요. 아니 김기덕 감독님도 프랑스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미술 공부하셨죠. 미술 대학 공부하셨죠. 나오시고 미술 예, 공부하시고 예. 부장님의 매기는 거죠 지금. 부장님의 저. 취향을 뭐 이제서 알게 됐네요. 요거는 피에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죠? 지금까지 설명하셨나요? 프랑스 영화 안 어울리시고 베니스 황금사자상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피에타.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파수꾼은 뭐 저희가 실은 오늘 약간 낯선 영화인데 상업 영화가 아닌데 라고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거가 그래도 그 해의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작품들인데 파수꾼은 그것보다 더 특별하게 그 해의 독립영화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독립영화계의 어떤 전설처럼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남성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계급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일단 이 작품은 배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재훈 배우, 그다음에 박정민 배우의 어떤 한국 영화를 앞으로 짊어갈 주연 배우들의 시작을 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왜 흔히 배우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작품에 따라서. 그럼요. 근데 이 파수꾼은 정말 신기한 게 박정민 배우와 이재훈 배우의 파수꾼을 보면 그러니까 연기가 이미 무르익어 있어요. 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의 어떤 연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프로의 어떤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남매의 여름밤은 제가 이제 이번 월드컵 때문에 본 건 아니고 이제 노 감독이 계속 이제 추천을 해서 제가 봤는데 이 영화도 너무 사랑스럽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역시 그해 독립영화계에 굉장히 화제였었던 뜨거운 작품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변곡점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좀 성장하게 된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때가 저도 돌이켜보면 주위에 착한 철없는 어른들이 많을 때 어른들하고 좀 있을 때 딱 성장하는 것 같아. 근데 철이 없는데 나쁘면 안 돼. 그럼 내가 물들어. 그쵸. 근데 철없는데 착해. 꼭 그런 어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아이 붙잡고 아이 붙잡고 하소연을 한다? 그럼 자꾸 들어줘야 되고. 그 철없는 착한 어른들이 공통점이 있는 게 애들을 다 좋아해. 맞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 허물이 없어. 허물이 없죠. 전 최고의 명장면 하나를 뽑자면 그 옥주의 동생이 창문 밖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거든요, 나무를. 동생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한 할아버지였잖아요. 맞아. 근데 정말 이보다 더 활짝 웃을 수 없다 정도의 그냥 활짝 웃으면서 심지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네요. 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저 동생이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누나랑 싸울 때 썼던 수법을 좀 많이 썼는데 네, 고등학생 전까지는 남동생들이 누나한테 안 되거든요. 진짜 힘으로도 잘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이제 막 이제 혼나다가 최후의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누나가 저기 좀 멀어질 때쯤에 문에다 대고 니라고 합니다. 니. 야, 니가 더 비굴하잖아 하고 문을 탁 닫아고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오죠, 누나가. 근데 이제 안방에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복화술을 시작합니다. 너 니라고 그랬냐? 니라고 그랬냐? 니라고 그랬냐?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니라고 그랬다고 막 뭐 옥주가 동주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남매들 싸우는 거 다 똑같구나. 거기서 거기네요. 거기서 네. 너무 되게 흐뭇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도 파수꾼 올려야죠, 감독님. 어떤 연유에 그래도 메시지? 소소한 어떤 가족의 서사냐. 남매 여름밤은 메시지가 제로다. 그 장르적인 쾌감이 파수꾼이 있어요.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파수꾼은. 그쵸. 파수꾼 가시죠. 파수꾼 올리겠습니다. 네. 괜히 심통 부린 겁니다. 달콤한 인생과 건축학개론이 올라갔습니다. 김주훈 감독님의 세 번째 작품이고요. 달콤한 인생의 건축학개론은 이용주 감독님 작품이죠.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자면 달콤한 인생은 지금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CJ의 투자 배급 작품인데 당시 김주훈 감독님이 달콤한 인생으로 칸느의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칸느가 5월 달에 항상 열리지만 저희 같은 실무자들은 한 3주 전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세일즈 부스 이렇게 막 꾸리고 이렇게 마켓 준비를 하는데 그때 CJ가 세일즈 주력했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뭐 약간 개인적인 에피소드이지만 칸느라는 이 축제가 영화 감독이나 배우처럼 이 필름메이커들만 막 예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실무자들도 다 이렇게 예우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인생 막 이렇게 레드카펫 밟고 이럴 때 저희 실무자들은 그냥 뭐 저희가 얼마나 뭐 좋은 옷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캐리어에서 가장 근사해 보이는
보이는 블랙 옷을 입고 그 레드카펫을 밟았던 이런 기억들이 나네요. 소소하게. 그때 기억나요. 그때 노장님 되게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영화인들한테는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행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다 2005년도 그치, 심지어. 꿈꾸는. 예, 근데 심지어. 막 그때 막 예. 박찬욱 감독님 막 팔짱 끼고 막 제가 사진 찍고 유지태 그랬죠. 씨 네, 막 네, 팔짱 네. 끼고 막 너무 부럽더라고요. 달콤한 인생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어떤 영화 잡지에서 읽은 건데 김지훈 감독님께서 이제 명절 때였어요. 설인지 추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절 때 원래는 어떤 작가랑 같이 이제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그때 이제 틀을 잡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작가가 선생님 뭐 저 뭐 시댁도 가야 되고 뭐 아 그럼요 그럼 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나고 하기로 하고 근데 김지훈 감독이 집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하신 거예요. 아, 그때 저걸 쓰신 거군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박 4일인가 만에 휙 쓰신 거군요. 휙 쓰신 거죠.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의 장점 중에 뭐 많은 매력과 장점이 있지만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일정해요. 시나리오라는 게 결국에는 조사 그리고 길게 하면 뭐 1년 이전 걸쳐서 쓴 시나리오를 또 이렇게 투자 심의를 들어가고 하면은 또 뭔가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은 많아지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좋아지는 점도 물론 있지만 처음에 감독과 작가가 생각했던 어떤 틀 안에서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톤 앤 매너가 무너질 때가 있죠. 약간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한 톤으로 이제 쭉 갔다. 건축학개로는 첫사랑 멜로의 클래식이라고 아직까지도 추앙받는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뽀샤시한 어떤 사랑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첫사랑을 추억하는 영화잖아요. 첫사랑을 그럼 묻어버리셨나요? 아니 추억하라고 있는 게 첫사랑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조금 사랑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저 매형하시면 큰일 나겠네요. 아까 저는 이제 사랑에서 이제 이별하게 되는 과정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제 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큰 사고나 사건 없이도 얼마든지 어떤 마음의 어떤 작은 균열에서 그게 이제 시작돼서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에는 이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은 변한 게 없어. 근데 나의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내 스스로 그냥 약간의 균열을 스스로 내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이용재 감독님께서 세밀하고 미세한 어떤 그 감정의 결들을 정말로 잘 표현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또 국민 첫사랑 수지 씨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첫 번째 이게 데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첫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저는 달콤한 인생입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달콤한 인생 그쵸? 이거는 뭐 달콤한 인생 가겠습니다. 봄날은 간다와 너와 나. 봄날은 간다는 저희 세대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랑 영화 바이블이죠. 바이블. 사랑 영화의 바이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연애의 목적이랑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까발레지 멜로예요.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랑은 변한다는 거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청춘들이 배우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섹시한 대사가 나오죠. 라면 먹고 갈래. 네, 라면 먹고 갈래. 그 피디님들 그 대사를 아시나요? 그거 너무 유명하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봄날은 간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OST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OST의 바이블이기도 하죠. 김윤아 씨. 김윤아 씨가 봄날 나오는데 간다 노래도 좋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노감한테 야, 이 봄날은 간다에서 은수의 장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이 뭐냐? 약간 그런 이야기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같은 여자이지만 정말 마지막 장면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유지태 씨가 많은 상처를 받고 나서 헤어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겨우 만나러 다시 갔는데, 근데 그때 또 은수가 유지태 씨는 가는데 팔짱 싹 끼면서 같이 있을까? 이래요 또. 그러니까 정말 유지태 씨가 입술이 막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떨리면서 헤어짐을 고하거든요. 그런 장면들 되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 예전에 시네시빌에서인가 뭐 이렇게 그 영화 잡지에서 판무파탈 뭐 최고의 판무파탈, 최고의 은수 판무파탈 캐릭터의, 무슨 뭐 10인가를 뽑았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일단 브라이언 드 팔마 영화 샤론 속에 스톤, 영화 속에 이제 판무파탈 주인공들, 그다음에 이제 온초육 뽑는 샤론 스톤 막 이런 배우들이 나왔는데
이영애 씨가 맡은 은수가 7인가 8위에 랭크가 됐어요. 아 글로벌에서 7인가 8위에 랭크가 됐어. 야, 내가 막 웃으면서 맞지. 펀파탈 맞지 은수. 그리고 저한테는 또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그때 이제 토요명화 주말의 명화 시절이 있잖아요. 저 이제 청춘 때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제가 잘 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좀 일찍 들어가서 TV를 켰는데 이 영화 나오더라고요. 봄나는 간다가. 그때가 제가 이제 28, 9 요때인데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끝까지 다 봤어요. 여전히 이 영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선배 강릉 갈래요? 딱 그런 거예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남자가 남자가 지금 다 죽자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오늘 멸망전 한번 해봐요? 아니 난 봄날은 간다를 보고 문자가 왔다고 하길래 선배라고 하길래 또 그 친구가 후배인데 지금 이제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봄날은 간다를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둘 다 좋아해서 굉장히 봄날은 간다 얘기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둘이 이 친구도 이상하게 이날 집에 있었던 거야. 주말에 명화를 봤군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제가 당연히 그 시간에 집에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보낸 거였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콜.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아직도 기억나 프라이드 빨간색을 타고 남자 둘이 강릉까지 가는 뭐 한 3시간 넘게를 이영애 씨가 맡은 은수를 욕을 하면서 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 여친들을 다 소환시키면서 가서 뭐 소주 한잔하고 거기서 이제 뭐 올 때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모텔에서 남자들이 자고 다음날 이제 또 서울로 복귀했던 그런 어떤 좀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쵸. 감독님 그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감독님 그때 해주신 그 이야기 되게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님이 이제는 사랑 영화를 안 찍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안 찍는 이유에 대해서 단언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근데 사랑 영화는 사랑을 좀 모르는 감독들과 작가들이 쓰고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척하는 감독들이 찍으면은 재수 없어. 사랑을 가르치려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정말로 사랑을 모르는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게 사랑 아닐까?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지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허진호 감독님의 또 다른 사랑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허진호 감독님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사랑 영화가 없죠. 그렇죠. 덕혜옹주부터 시작해서 사랑 영화고 최근에 이제 뭐 보통의 가족까지 이렇게 사랑 영화가 없으신데 아마 이제 좀 사랑을 아시나? 약간 좀 이런 팬으로서의 약간 아쉬움? 이제 좀 사랑을 아시나? 그래서 사랑 영화를 안 찍나? 라는 안 생각이신 찍나? 거죠. 그 감독님 너와 나는 저는 아예 제목도 모르는 영화예요. 너와 나와 얘기를 잠깐 하자면 뭐 최근에 봤던 작품이고 아마 2023년 재작년에 봤던 영화인데 정말로 가슴속에 보석 같은 작품이고 저한테는 되게 아련한 작품인데 사실은 제가 보통 이제 영화 좋대라는 얘기가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히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극장을 찾습니다. 근데 요거 개봉했을 때가 제가 굉장히 다른 촬영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올라온 그 간단한 시놉시스만 보고 극장을 갔죠. 그냥 이제 뭐 여고생인데 한 고등학생이 동기 여고생을 좋아하고 근데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해하고 그런 걸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려고 하구나 궁금해하던 찰나 한 반쯤 됐을 때 갑자기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그때 극장에서 제가 느꼈던 이게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때 딱 느꼈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제 안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고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여고생들의 어떤 일상을 다룬 이야기였어요. 그 극장 안에서 중후반에 아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보게 됐는데 이 영화의 정말 진정한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미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한 개인의 비극인 거잖아요. 한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와 사연이 세월호 참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어떤 비극의 어떤 사연들이 300여 개 혹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슬픈 사연들과 비극적인 어떤 스토리 직결체계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어깨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막연한 어떤 슬픔 같은 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비극적인 어떤 사고나 사건들을 다룰 때 창작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으로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윤철 감독님이 정말 탁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슬퍼서 아름다운 근데 저 이게 감독님 설명을 듣고 이 포스터를 보는데 이 여고생들이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정말 눈물을 참고 있어 지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좋은 작품이고 그렇지만 봄날은 간다를 올리시죠. 꺾기 되게 잘하시네요. 저도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올리겠습니다.
아가씨와 하녀, 2016년도 박찬욱 감독님 작품, 그리고 임상수 감독님 깐느 초청작이죠. 하녀입니다.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웠던 이제 김민희 배우, 그 다음에 이제 김태리 신인 배우였죠. 그녀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저한테는 기억이 나고, 뭐 당연히 뭐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니까 미장센도 기억이 납니다. 박찬욱 감독님께서 항상 테마로 갖고 계셨던 복수와 구원. 저는 이제 이 작품만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피에타 있잖아요. 아니 박찬욱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 자꾸 메꾸지 마시고. 어쨌든 김태리 배우와 그 김민희 배우의 어떤 사랑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구원자이기도 했던 구원이라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감했던 작품입니다. 하녀는 개인의 취향인데요. 제가 약간 사회적으로 자본적으로 계급의 서사를 다루는 작품들한테 흥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올리실래요? 저는 뭐 두 작품 다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노장님이 고르시죠? 이거 둘 다 노장님이 고르셨어요. 아가씨 가겠습니다. 왕의 남자. 그리고 폴라로이드 작동법인데 실은 저는 봤어요. 2004년도에 폴라로이드 작동법이 워낙 화제였어서 당연히 본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리스트를 봤을 때 와 32강에 6분짜리 단편을 넣어놓는다고? 와, 진짜 허세 장렬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왕의 남자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이게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천만 영화고 BL 모먼트가 살짝 있죠. 여러 가지의 사랑과 본인도 모르는 어떤 이 감정들이 여러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준익 감독님 다운 사극의 대가로서 출발하는 어떤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야기꾼인 이준익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많은 대중들과 소통을 한 첫 번째 작품이죠. 폴라로이드는 6분짜리 요즘 같으면 쇼폼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작품을 올리셨는지? 폴라로이드 작동법은 이제 제가 대학 시절 때 그 당시에는 좋은 단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장센 단편 영화제 있었죠. 미장센 단편 영화제 있었지, 서울 독립영화제, 뭐 서독제 있었지. 그리고 그 단편 영화에서 수상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장편 상업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길이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조제를 리메이크 하신 김종관 감독님 작품이죠. 이 작품이 6분짜리 영화긴 한데 육진벌이 아마 이게 원컷일 거예요, 아마. 원컷이죠. 네. 아니, 원컷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의 설렘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아까 뭐 첫사랑을 촉하고 싶지 않다 해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사랑의 설렘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동의합니다. 네. 정윤민 씨의 손가락 연기가 나와요. 첫사랑의 떨림. 그리고 이 조교 연기 잘했어요.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이 안 나오죠.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 조교 뭔가 조교 같았어. 누가 봐도 조교야. 그리고 누가 약간 봐도 그 여자들의 설렘 포인트를 연기 잘했어. 그러니까 몸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포스터가 지금 이상해서 그런데 정유미 씨의 미모가 정말 소피 마르스보다 더 아름다워요. 감독님 뭐 가실까요? 아, 근데 이거는 왕의 남자를 올려야죠. 네, 올려야죠. 네. 취하선과 반치광. 취하선은 딱 맞춰내요. 딱 그렇죠. 네, 앉아있는데. 제가 선택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 작품이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막 단원,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장승업이라는 이 화가의 어떤 일생,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고뇌와 고통과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 승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룬 예술인의 영화인데 지금 포스터만 보더라도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마초적인 성향이 강한 화가인 거죠. 예. 그리고 반치광은 김지훈 감독님의 장화홍련 이전 작품인가요? 네, 이게 조용한 가족 다음에 두 번째 조용한 가족 작품이죠.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고 김지훈 감독님의 초기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반치광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뭐 놈놈놈, 좀 최근에 뭐 밀정 뭐 이런 작품까지 해서 장르적인 어떤 야심이 있는 그런 작품들도 물론 이제 장르적 쾌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소하고 김지훈 감독님만의 어떤 뭐랄까 약간 엇박자 웃음 이런 코드들이 있는 조용한 가족도 송강호 감독님 그 나왔죠. 유머 이야기 하시니까 조용한 가족이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반치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아직도 그 장면만 보면 저는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송강호 씨 아버지로 신구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신구 선생님이 TV를 보고 있는데 송강호 씨가 갑자기 프로레슬러 그 이상한 야리꾸리한 복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아버지 부릅니다. 신구 씨가 쳐다봅니다. 아버지 프로레슬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 씨가 갑자기 거기서 쌍욕을 박으면서 파리채인지 효자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막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봐도 재밌어요. 예. 근데 노장님이 하고 많은 임권택 감독님 작품 중에 취하선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임권택 감독님 필모 중에서 상업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가장 상업적인 영화는 장군의 아들 아닌가요? 장군의 너무 싼 말 아닐까요? 뭐라고요?
그냥 제가 가장 그 서사를 쫙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정말 1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잘 따라갔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반치광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건 약간 좀 고민되네요. 저는 반치광. 반치광 가겠습니다. 반치광. 제가 설득됐어요. 네. 자산어보와 설국열차가 붙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품이죠. 이준익 감독님의 자산어보,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이고 봉준호 감독님이 최초로 또 헐리우드랑 같이 작업하신 작품이죠. 그렇죠. 자산어보는 감독님이 제가- 오셨죠. 예. 이 작품은 이런 이야기도 사극으로 찍을 수 있다. 이준익 감독님이기에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좋은 이야기로 좋은 감성으로 이런 작품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실존 인물이에요. 정약준이라는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형인 거죠. 형이신데 조선시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산학자, 생물학자인 거고 그가 흑산도의 위배에 대해서 바다 생물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하고 자산어보라는 수산학 서적을 이제 내시는 거죠. 백상에서 당시 작품상 받았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사극 영화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돈이 좀 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사극에 보통 많이 담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어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그다음에 이제 영화 끝날 때쯤에는 이 두 사람 설경구 씨와 변요한 씨의 어떤 그런 우정이 되게 마음 깊숙이 따뜻하게 여미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국열차는 저한테 설국열차는 조금 강연하는 어떤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급서사 같은 거를 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려고 시각적으로 좀 설계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설계해 놓은 이 메시지들을 막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작품이지만.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동의됐죠. 부분이 예, 분명히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공간적 한계라는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꼬리칸에서 머리칸까지 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렉처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차라는 공간을 선택한 거라니까.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온작이 있는 거고 이거 프랑스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프랑스 원작이랑 뭐 되게 많이 달라. 프랑스 만화 원작 되게 많이 달라. 그러니까 꼬리칸, 중간칸, 앞칸,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간지나게 설계하고 싶어서 그 공간적인 거를 활용한 거라니까. 약간 좀 멋을 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로 직진하는 영화라 너무 저는 통쾌했고요. 아까 계급투쟁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공간 설계를 한 건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에드 해리스랑 송강호 배우랑 얘기하는 어떤 그 긴 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공간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 대사와 어떤 대화 내용은 충분히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그 마지막 대사를 앞에를 보면 대부분 관객들이 알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자, 얄미워서 저는 설국열차 하겠습니다. 설국열차 보고 뭐가 마음이 동요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어 보이는 말 말고. 어떤 대답을 지금 약간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나요? 설국열차를 보고? 뜨거운 눈물. 자, 자산어보 딱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느낌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젖어들었죠. 저도 들었잖아. 두 사람의 우정과 갈등과 오해. 봉 감독님 다른 영화도 있으니까. 그쵸? 자산어보 가죠. 자산어보 이준익 감독님 자산어보 하겠습니다. 부당거래와 마더. 뭐 거장들의 대결이네요. 류승환 감독님과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부당거래 먼저 가시죠. 저는 이제 유승환 감독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부당거래랑 최근에 이제 모가디슈 같은 톤의 작품들을 밀도 있고 텐션이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유승환 감독님 작품 중에 부당거래가 좋아서 이거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더도 픽 아니셨나요? 마더도 좋아하죠. 마더도 올리셨죠? 32강. 올리진 않았어요. 올리진 않았어. 마더는 저는 해외 영화, 국내 영화 포함해서 이 모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음산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이 있을까? 억새밭 동무 오프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억새밭 맞죠? 예. 그게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이게 고속복수 안에서 석양이 막 이렇게 져갈 때 그때 엔딩을 보면 이게 오프닝 시퀀스가 연결되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김혜자 배우의 어떤 이 몸짓 자체가 기괴하면서도 위태위태하고 이 모든 서사를 우리가 관객들이 봤기 때문에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엔딩이었었는데 저는 이번 32강에서 뭐 TMI지만 제 마음속에
쪽 1위가 마더고, 또 마더에 얽혀진 좀 개인적인 본 감독님이랑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2009년도에 개봉하고 이제 극장 개봉 종영하고 KT IPTV에 이제 공급이 됐거든요. 근데 본사 앞에서 점심시간에 상무님이랑 같이, 아직도 기억나요, 명이나물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데 봉준호 감독님이랑 뜬 거야. 너무 놀랐어요. 본 감독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없잖아. 그래갖고 받았는데 이유인 즉슨 집에서 IPTV KT 걸 보시나 봐. 그런데 마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자체가 극장에서 개봉할 때 가로가 길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쫙 길어서 화각이 넓고 이게 딱 시네마틱 효과를 주는 건데, 이게 IPTV로 공급되면서 이게 약간 방송 스크린에 맞춰서 정사각형이 돼버린 거지. 집에서 보시다가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KT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하신 건데, 상무님과 나는 이 명이나물밥이 이제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 갑자기 막 상무님 우왕좌왕 하다가 막 기술본부 전화하고 막 이렇게 난리 하는데, 이게 2009년도 작품인데 KT가 IPTV 서비스 상용화한 게 2008년 겨울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스크린 사이즈까지 시네마틱 효과까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결국에는 이제 본 감독님도 이제 이런 상황을 IPTV 다들 적응기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저희한테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 주신 게, 정사각형 너무 싫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위아래를 이제 블랙 처리해가지고 그 효과를 어설프게나마 이제 구현을 하자고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셨고, 블랙아웃 처리된 거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긴 화각이 넓은 그런 효과로 저희가 구현을 했던, 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 타임. 아니 이게 마음속 일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버리시면 이거 반칙 아닌가요, 피디님들? 이거는 그러면 계속 제가 이제 마음에 이게 있잖아요. 노장님은 마더가 마음속 일이구나. 그럼 이게 뭐 16강을 올라간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리는 거지, 싹을. 누나한테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마더 올리겠습니다. 추격자, 나홍진 감독님의 2008년 작품, 그 다음에 스카우트라는 작품인데, 제가 작품을 편애할 생각은 없지만 이거 리스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7년도면 제가 KT에서 영화펀드 담당할 때인데, 그래도 제가 실은 이 영화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굳이 32강에 이 작품을 올리셨어요? 스카우트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고요. 김현석 감독님 작품이죠. 저기 광시 동생 광태랑 또 YMCA 야구단.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현석 감독님께서 그 영화 속에서 다루는 어떤 인물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작품 역시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데, 이게 이제 포스터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너무 싼 말이죠, 지금 포스터가. 이 시대를 2007년도로 감안하더라도 뭔지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인가요? 이게 이제 임창정 씨가 대학교 야구 에이전트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선배가, 야, 광주 일고에 선동열이라는 고등학생 투수가 있는데 괴물 투수가 나타났어. 스카우트 해와라. 너 무조건 우리 학교로 거기 데려와. 그래서 이제 임창정이 광주로 내려가나요? 광주에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그때가 80년 5월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임창정은 선동열을 포섭하기 위한 스카우트를 계속 감행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대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지금은 운동권으로 변한 엄지연. 엄지연 배우가 나오군요. 엄지연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버텨나가는 어떤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역사의 소용돌이의 주가 되는 어떤 인물이 아닌 평범한 어떤 일반인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관심이 굉장히, 그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좀 저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적이네요. 그러니까 장훈 감독님의 택시 운전사도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갖다 놨고, 이 작품 이제 앞뒤로 이제 뭐 삭적 시공 찍고 막 임창정 배우가 그랬을 텐데, 이 작품을 보면 정말로 희극과 정극을 정말 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밸런스 잡힌 임창정 배우의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네. 추격자는 뭐 나홍진 감독님의 이거 데뷔작이죠, 데뷔작. 데뷔작이신데 진짜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웰메이드고, 포텐이 입봉장에서 그냥 확 터진 작품인 것 같아요. 스카우트의 저 스파이더맨 포스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설득은 됐지만 스파이더맨 포스터. 그래도 호프도 개봉하는데 추격자 올리시죠. 그러시죠. 추격자 가겠습니다. 밀양과 광해입니다. 밀양은 저는 너무너무 슬픈 영화여서 갑자기 이렇게 한숨이 쫙 나오네요.
이창동 감독님이랑 전도연 배우, 송강호 이 세 사람의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잘 어우러진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기억나시죠? 전도연 씨가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 받았죠. 그때 진짜 신문의 일면에서 맞아요. 이게 이 당시에 칸느에서 여우주연상을 한국 여배우한테 준다고 약간 이 정도의 화제가 있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송강호 씨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들은 누가 뭐래도 송강호의 영화야. 근데 밀양에서는 저는 송강호의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완벽한 연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창동 감독님 그 밀양 DVD 코멘터리를 봤는데 이창동 감독님이 되게 이제 그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말수가 없으시고 카리스마가 점잖으시고 추앙하거나 칭찬할 때 막 누구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신데 그 장면 기억나시죠? 교회 씬에서 그 간증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맞아요, 교회에서 맞아요.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송강호 씨가 묵묵하게 그 전도연 씨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씬을 예를 들면서 원래는 송강호 배우님께서 전도연 씨 옆자리였대요. 아 진짜 아. 실제로는 좀 뒤죠. 그렇죠. 교회 뒷자리였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이렇게 투샷 잡기로 편하니까 당연히 보통 이렇게 옆자리에 놓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송강호 배우님께서 이창동 감독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감독님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뒤인가 아마 이렇게 앉으셨던 것 같아요.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간증하는 장면에서 전도연 씨 이제 그 컷이 잡힐 때 포커스가 전도연 씨만 당연히 맞아 있겠죠. 당연히 송강호 씨한테는 안 맞아 있겠죠. 포커스가. 어느 주연 배우가 포커스가 아웃된 상태로 그 컷을 끝까지 소화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송강호 배우님께서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한 그 장면을 보고 이창동 감독님께서 아 이래서 송강호 하는구나. 그래서 송강호 배우님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칭찬하시는 어떤 그 DVD 코멘터리를 듣고 저도 이제 우한세계 때 이제 송강호 배우님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이 우한세계 그 끝날 때쯤에 이 작품과 같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좀 겹쳐서 어느 날은 저희 현장 와서 영화 찍으시고 이제 어떤 날에 이제 밀양 가서 실제 밀양에 찍었으니까 웬일이야. 밀양 정말로? 가셔서 이렇게 근데 우한 세계에서 깡패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감정을 왔다 갔다? 와 대단하다. 광해는 2012년도 뭐 천만 작품이죠. 그때도 뭐 노 감독님이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쓰셨던 이유가 정말 상업 영화의 어떤 교과서 같은 기본적인 서사의 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역사적 기록 그 위에다가 가장 대중적인 어떤 흥미를 끌만한 어떤 픽션의 서사를 입히고 계급과 어떤 우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이병헌 씨가 정말 적재적소의 코미디 연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극에서조차도. 그리고 엔딩의 그 뜨거운 눈물까지 정말 오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업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이제 이병헌 씨 연기를 보면은 코미디 프로 우차싸 같은 거 보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치 순간이지. 그 순간의 어떤 유머는. 대사와 맞아. 이 제스처를 하는 이게 딱 0.5초만 늦게 해도 재미없고 안 웃겨. 0.5초만 빨리 해도 이상하고 근데 그 타이밍을 정말로 0. 몇 초 단위로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그 포인트를 잘 살리시는 근데 거예요. 그런 포인트는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것 같아. 잘하세요. 저도 이제 아이리스 같이 하셨죠. 저 감독 할 때 이병헌 배우님하고 같이 했는데 좀 사석에는 더 웃기시고 사석에 더 웃기나요? 그런 어떤 매력들이 배우의 매력들이 정말로 잘 담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밀양입니다. 다시 나오기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광해는 저는 또 이 정도의 웰메이드 상업 영화, 천만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밀양은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반박해보시죠. 밀양이 더 나오기 쉽겠어? 광해가 더 나오기 쉽겠어? 내 말 설득됐잖아. 이번에 이창동 감독님 신작 가능한 사랑인가요? 전도연 배우님도 나오던데 나올 것 같은데 엄청 이렇게 공격한다고?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밀양이죠? 네. 저희 밀양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2강이 끝났고요. 16강입니다. 추격자와 봄날은 간다. 저는 봄날은 간다. 저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순위가 어떻게 변하니 네. 봄날은 간다고 하겠습니다. 아가씨와 왕의 남자. 와, 이거 나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왕의 남자 갑니다. 저도 왕의 남자. 세계의 주인과 마더. 저는 마더. 저는 세계 주인인데요. 다시 생각해봐. 2009년에 극장에서 마더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해보라고. 세계의 주인 보셨나요? 피디님들? 전 보다 말았어요. 보다 마르셨다고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피디님께서 끝까지 못 보신 거 윤가은 감독님한테 사과하세요, 피디님.
자, 마더 갑니다. 네, 맞아가시죠.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훌륭한 작품. 기생충과 자산어보. 와, 이거 어렵다. 참 신기하다. 왜 자산어보를 하고 싶지? 내 마음은 뭐지? 왜 그러지? 아니 마더 올렸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네. 건가? 자산 후보 가시죠. 뭐 기생충은 충분히 영광을 충분히 예. 누릴 만큼 굳이 누리셨다고 인더스토리 채널에서까지 굳이 그쵸? 자산어보 갑니다. 시와 달콤한 인생. 와, 이거 어렵다. 시와 달콤한 인생. 시 가겠습니다. 저는 달콤한 인생입니다. 설득해 보세요. 아니 저는 저희 윤정희 선생님 눈빛을 계속 보시면 설득이 되지 않나요? 이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형사들이 와서 딱 손자를 딱 데려가는 그 아련한 마더가 생각나네. 마더와 그 저기 연결된 시점이지. 시 아니면- 가겠습니다. 시요? 피에타와 연애의 목적. 자, 한재림 감독님과의 친분 생각하지 말고 고르시죠. 저는 연애의 목적입니다. 연애의 목적. 한재림 감독님이 아닌 홍희와 유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피에타는 너무 메시지가 과하다? 아니 조민수 배우랑 이정진 배우 캐릭터 이름 아세요? 아,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시잖아요. 좀 바로 얘기했잖아요. 홍희와 유림. 그만큼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연애의 목적 가겠습니다. 파수꾼과 밀양입니다. 저는 밀양입니다. 미량. 밀양 올릴게요. 반치광과 삼거리 극장. 안 봤잖아, 삼거리 극장은. 그렇죠. 그치. 이게- 저는 둘 다 봤어요. 반치광 가시죠. 그렇죠. 반치광, 저는 반치광. 성공획전을 안 봐서. 네. 이제 8강인가요? 지금부터 8강. 시와 연애의 목적. 자, 두 작품 다 노감픽입니다. 어렵다. 윤정희 선생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 이거는 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연애 목적이란 영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었고 지금 봐도 세련되고 신선함이 느껴지는 작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연애 목적 같은 톤의 작품은 앞으로도 다른 배우와 다른 감독에 의해서 저 홍희와 제가 사랑하는 유림 캐릭터는 또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는 정말로 클래식한 작품 같아요. 영원히 기억될 것 같고 다음 세대도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가겠습니다. 반치광과 왕의 남자. 왕의 남자입니다, 저는. 저도 왕의 남자. 이 서사가 되게 세련된 서사야. 사극인데도 굉장히 싸게 찍었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산업적으로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작품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소문으로 1000만을 간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치, 그때 소셜미디어가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구전으로만 야, 이렇게 그 영화 해서. 봤어? 이 영화 좋더라. 막 이렇게 입소문으로. 맞아. 정말로 마케팅 그리고 강력한 뭐 배급사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영화의 힘으로만 1000만을 만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오지 않을 1000만 영화겠죠. 자, 왕의 남자 갑니다. 밀양 대 자산어보. 이거 저희 합의 될 것 같은데요? 밀양 가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독재지. 아니, 노감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미량. 밀양 갑니다. 근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밀양을 뭐 각자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노장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밀양 팬이 되셨는지. 인간의 어떤 본질, 고통과 그거를 가장 격조 있게 표현하는 영화라 그래야 되나? 전도연 씨라는 배우는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늘 전도연이 보이거든요. 아무리 연기를 잘하더라도. 근데 이 밀양이라는 작품에서는 아이를 잃은 그 여인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다른 점은 저는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은 영화예요. 밀양은. 고통스러워서. 저는 이제 요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창동 감독님의 완벽주의?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물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좀 완벽주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요때 이제 우한세계 제가 이제 찍을 때 미량이랑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송강호 배우님, 매니저님 통해서 이제 그쪽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전도연 씨가 들고 가는 그 검은색 봉다리 있잖아요. 파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하는 검은색 봉다리가 이제 소품으로 필요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검은색 봉다리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소품팀에서 검은색 봉다리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6번인가 7번인가가 빠꾸를 맞았죠. 이창동 감독님한테? 네, 이창동 어머머. 감독님한테. 그만큼 소품 하나까지도 그 정도 완벽성을 기하시는데 전도연 선배님은 테이크를 몇 번을 갔을 거면 송강호 배우님은 테이크를 몇 번을 갔겠어요. 그리고 촬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완벽성을 추구해서 감독만의 어떤 월드를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이창동 감독님의 어떤 완벽한 야심이 들어간 이 작품부터 시작됐다.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저희가 오늘 의도하지 않게 자꾸 영화 마케팅 이야기를 이제 과거 포스터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도 저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요거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영화 속 장면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들을 잃은 엄마가 저런 핑크색 꽃무늬 원피스에 핑크색 가디건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저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울고 있다라는 이거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반박해 보세요. 이런 사랑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터도 있다. 그러니까 포스터가 이제 영화의 장면을 따서 하는 경우도 있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과 마케터가 생각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의상과 헤어스타일과 지금 노장님 말이 맞죠. 지금 전도연 씨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송강호 씨 헤어스타일도 실제 영화에서 저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밀양이라는 전도연의 이제 뒤에서 묵묵히 이제 바라본 한 남자의 모습과 어떤 이 정서들이 잘 표현된 포스터가 아닌가. 이게 아마 포스터 촬영 때는 아마 이창동 감독님께서 안 계셨나 봐요. 안 계시, 나 그 생각했어. 안 계셨나? 안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대사에는 지장이 없다. 자, 마더와 봄날은 간답니다. 이거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1, 2, 3? 1, 2, 3. 마더. 봄날은 간다. 아, 진짜. 왜? 아니 그런 식으로 화내실 거면은 저는 더 이상 못해요.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하실 거면 아니 근데 초반에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화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적 경험이고 그치. 영화를 봤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또 빨간 프라이드 이야기 또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 근데 노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저희 감수성 가장 예민할 때 아닌가요? 2001년 때 몇 살이었죠?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꿈과 설렘이 있었겠어요. 보호 감수성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에 봤던 영화라는 측면에서 봄날은 간다. 그리고 봄날은 간다 이 영화는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근데 마더는 막 문득문득 생각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실은 한 20년 이상 이 봄날은 간다 음악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봄날은 간다 가겠습니다. 이 뒤에서 나을 거 하나 양보해야 되니까. 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갈게요. 봄날은 간다. 자, 이제 4강입니다. 시와 봄날은 간다. 어렵네요. 1, 2, 3. 봄날은 간다. 지금 빨간색 프라이드에 지금 잡혀 살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영화나 어떤 창작 작품들이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능적 요소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서 계속 어느 구석에 남아있는. 있다가 불현듯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나 힘들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이게 문득문득 그게 살포시 이제 끄집어내서. 살포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창작 작품의 어떤 기능적인 조건에 나한테는 충족하는 영화가 아닌가 봄날은 간다가. 자, 이거는 봄날은 간다 가겠습니다. 밀양과 왕의 남자. 아, 어렵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1, 2, 3. 왕의 밀양. 남자. 아, 진짜. 아까 나한테 하나 양보하기로 한 거 기억나니? 저는 이제 영화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해 가장 많은 관객들과 많은 대중들을 소통한 작품.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마케터의 승리가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입소문만으로. 영화를 재밌게 보고 감동을 받은 관객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서 아, 그러니까 밀양은 깐느 효과가 있었다? 여우 주연상 효과가 있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편하게 봐야지 좋은 영화라는 건 아니지만 설득했습니다. 왕남 가겠습니다. 이제 결승인가요? 와, 저는 노감 마음을 알아요. 바로 가시죠. 1, 2, 3. 봄날. 네. 오누이 월드컵의 최종 봄날입니다. 정말 좋은 사랑 영화고 좋은 성장 영화고 맞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한 컷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 엔딩 장면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이 굉장히 많죠. 어떤 거는 시나리오에 있지만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어떤 이 작품을 소화하고 있는 이 두 배우와 이 두 배우를 믿는 어떤 이 감독의 정말 마법 같은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현장에서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 근데 지금 26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개봉작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영화 포스터네요. 지금 이 포스터가 주는. 오늘 포스터 얘기 진짜 많이 한다. 포스터에 굉장히 그냥 요즘 민감하시네. 영화 같잖아. 폰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인더스토리에서는 제 친동생이자 영화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 명작 월드컵 32강을 좀 온누이 월드컵 컨셉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안 보신 영화들 몇 편 있으셨잖아요. 저의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신 영화? 뭐 이번 주말에 볼 것 같다 그런 영화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전혀? 네, 없었어요. 아, 삼거리극장 안 봤던 하지. 상거리극장을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봤는데 굳이? 굳이 노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보는 게 너무 좀 저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 너와 나를 이번 주말에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좀 약간 뭉클하기도 했고. 네. 좋은 영화입니다. 아니 농담이고 상거리극장 전부터 너무 좋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저 연출팀 할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꼭 정기수 감독님 작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 이렇게 영화 월드컵 이런 걸 자주 보는데 결국엔 덕질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저희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 맞아 저런 영화가 있었어, 아 맞아 나도 저 포인트 좋아했는데 요런 정도로만 그냥 재미삼아 시청자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랜만에 정말 옛날에 이런 수다 진짜 많이 떨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많이 떨었죠. 진짜 많이 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요즘에 막 돈 꺼달라는 얘기도 내가 하고 막 뭐 자꾸 이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그런 현실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좋네요. 가끔씩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순수하게 꿈을 꿨던 저는 이제 흙바닥에 있었고 누나는 이제 대기업 측에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계급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편하게 영화 얘기하니까 종종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 영화 명장 월드컵 여기까지였습니다.